저는 세안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광주, 제주 학교연구 생하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부장입니다. 군사는. 그래서 전라북도와 군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 중인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제 오늘 주제에 맞게 군산과 목포 학교의 비교 연구를 시도해 봤습니다. 너무 이제 방대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인구 통계와 상업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전면에 보는, 표지에 보는 그림이 바로 아주 희귀한 사진이고 제가 발굴한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목포의 유력 토목상이었던 신성호라는 그 토목상의 제주 지점 사진입니다. 이 제주 지역에 보관이 돼가지고 제가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성호 지점의 직원과 또 직원들이 나와 있고 뒤에 이제 포목들이 좀 보입니다. 희귀하게도 우리나라 이 포목상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게 참 특이하게 남아서 표지로 일단 내세워 봤습니다. 이제 화교 연구는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또 대상에 따라서 거시적으로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미시적으로 어떤 특정 학교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개인사적인 민속기적인 연구도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뭐 전공 영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접근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융합이 되면서 풍부한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호남학교 연구는 2000년 들어와서 인천, 서울 중심의 학교 지역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 2006년에 이제 군산 전주 중심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전남학교는 이에 비해서 이제 2012년 이후에 광주, 최근에 목포 대상 연구 시작했는데 아직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제 많은 연구가 없지만 그동안의 호남 지역 학교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해서 일제강점기 전북 전남의 대표적인 학교 도시였던 군산 목포 간의 비교 분석을 시도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오늘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 연구가 어떤 특정 지역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간 연구, 비교 연구로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군산과 목포는 형제 도시입니다. 사실 태생이 근데 대한제국의 개항이 해서 1897년, 1899년에 탄생을 했고 배경이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호남을 양축으로 나누는 대표 관문 도시이고 또 개항 이전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서로 그 정부의 미국 조운의 중심지였고 또 이제 식민지 항구 도시로서 스탈의 또 공무가 됩니다. 자기는 아닙니다만은 일제가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산은 쌀의 도시, 목포는 면화의 도시로 아주 뭐 유명했던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도시고 호남 지역의 유일한 두 개의 도시입니다. 군산부, 목포부. 다른 지역은 다 부가 아닌 하나의 군단위, 면단위였고 그리고 이제 배후에 금강과 영산강이라는 상권이 넓게 존재했던 그런 아주 유사한 환경을 가진 도시고 무엇보다도 어, 어, 이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학교들이 일찍이 진출해서 뭐 300명에서 600명 수준의 1위까지 대표적인 학교 도시로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군산과 목포는 형제 도시다, 쌍둥이 도시다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차별화되듯이 뭔가 공통점도 많지만 차별점도 있다는 것을 오늘 연구의 하나의 주요한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두 지역의 학교사의 효시는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산은 1899년에 전주 강경학교가 진출한 거고 목표는 특이하게도 1893년 강만성과 학경이란 두
상인이 이 산동선 지구 지금 엔타이에서 도래했다고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다른 어느 전국 어느 지역도 이 효시되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기돼 그 도래한 지역까지 명기된 데는 없습니다. 근데 목포만 특이하게 이게 명기돼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한 결과는 일제가 목포에 화교 진출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고 또 나중에 보면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조계지를 공매할 때도 화교에 참가를 금지하는 공문을 올리고 또 일본의 외부 대신이 또 대한제국 정부에 경고까지 하는 뭐 이렇게 협조를 부탁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초기에 이제 인천, 원산, 부산을 개항해서 일제가 상당히 이제 어떤 자기들의 상업적인 세력 확대로 기대했는데 부산은 가능했지만 인천과 원산은 화교가 중심을 이루어 버립니다. 상업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패의 전철을 그 다음에 이제 개항하는 네 번째 개항하는 목포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그런 일념이 강했고요. 또 목포가 상당히 그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이 굉장히 거기에 군침을 돋았고 나가사키, 부산, 목포, 상해로 이어진 어떤 일직선 라인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목포에는 중국의 청국인의 손길이 닿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다는 게 목포지라는 책에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특정해서 경계하는 바람이 특정해서 사람들과 출발점을 기록한 걸로 봅니다. 어쨌든 도시가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그때 이제 이 초기 진출 화교들 보면 이런 진출 화교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력은 인천과 한성, 당시 한성, 경성의 유력 상점 상인들이 진출한 게 또 더 주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개항지이기 때문에 조계지를 공매를 합니다. 그때 군산엔 동순태, 유풍덕, 금생동이란 인천 한성에 본점을 둔 유력 상인들이 진출해서 땅을 사고요. 목포는 의생성과 화풍성, 동순태가 좀 공통점입니다만 당시 가장 유력한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조계지를 공매하고 상점을 건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했던 먼저 선주했던 그런 지역의 중견 화교 상인에다가 인천 한성의 유력 상인들이 같이 초기 이 화교 사회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제 북방, 산동방이죠. 산동 지역 상인들과 광방이 상당히 조화롭게 초기에는 공동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사진은 이제 영산강하고 1800년대 후반에 영산강 조운의 모습들입니다. 오른쪽 동순태가 발행한 표고요. 자, 인구 동향 변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시계열 추이를 보니까 이건 뭐 한반도 남부 집화교 사회의 공통적인 모습,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1930년, 즉, 31년 그 남호선 사건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입니다. 중간에 약간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전후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건 뭐큰 흐름에서 문제가 될 거 없고요. 급속 성장을 합니다. 31년에 이제 일시 감소를 했고 다시 회복되다가 1937년을 변곡점으로 해방 전까지 침체 국면을 보입니다. 약간의 회복이 있습니다만은 뭐 원점으로 전성기인 1930년으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해방이 되고 맙니다.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군산이 초기에는 목포가 좀 많아요. 목포가 화교가 많지만 1915년을 기점으로 군산이 이제 압도하고 거의 2배 이상, 항상 2배 이상의 규모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만보산 사건 영향과 중일전쟁 충격인데 인구로 보면은 만보산 사건의 영향은 그리 크게 받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주로 만보산 사건은 북부 노선, 북부 지역의 충격이 컸고 남부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겁니다. 그건 아마 1927년에 이 전라북도에서 발화된 그 배화 사건의
어떤 선행 학습 요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고 또 남부 지역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으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의 충격이 이제 있는데 그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인구 감소를 보여서 본국으로 이출하는 인구가 크게 내려갑니다. 이 재밌는 거는 목포는 그래도 만버튼 사건의 충격이 좀 큰데 군사는 좀 더 제한적이라는 거 그런 게 이제 차이인데 전반적으로 좀 나쁩니다만은 목포가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아마 이제 27년 비하 사건 전북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좀 더 약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군산이 목포에 비교해서 2배 이상의 학교 규모를 유지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리적 이점입니다. 산동 지역과 인천의 접근 거리가 훨씬 뭐 군산이 목포보다는 가깝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서울서 목포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데 군산을 들리는데 보면 항상 이 군산 목포까지 한 2시간, 1시간 반인데 이제 키로수를 보니까 160km.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 100년 전에 그 이주민들에게 있어서 거리감이라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배로 또 많이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권의 크기 차이입니다. 목포 역시 상권이 넓고 배후에 군산도 높지만 상대적인 크기로 보면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처럼 군산은 전북 일원과 충남 남부까지 강경시설죠. 금강을 통해 그 포괄하는 배후 시장이 굉장히 컸고 목포는 전남 서부 지역에 제한됩니다. 여수와 순천 같은 경우는 동부 지역에 12개 상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항 초기까지는 목포가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습니다. 출발이 빨랐기 때문에. 그러나 군산이 개항하고 성장하에 따라서 호남 상권이 양분되고 오히려 이제 군산이 상권 면에서 커지는 문제. 물론 시세를 보면 종합적인 군사 행정적인 측면, 또 밑에 제주도를 아우르고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목포가 전체 인구 규모는 컸습니다만은 화교의 인구 면에서는 분산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양도시 특히 단신 출가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인천이나 산성, 그다음에 뭐 이런 다른 지역보다는 어떤 정착 비중이 낮았고 이제 장사하고 계절에 따라서 이제 가족을 찾아가는 그런 타입을 보였던 것 같고 특히 목포는 더 지역이 멀었기 때문에 이 단신 출가 비중이 전국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먼 지역이었다고 생각을 했던지 거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그냥 단신으로 출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경제활동 보면은 이 양도시 모두 아까 이정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토목업 중심의 상업활동이 주력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중은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해병장까지 쭉 비중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포목 같은 경우가 조금 세태하고 요리점이 좀 늘어나는 그런 차이는 있다는 전제하에서 어쨌든 상업 전반적으로 상업 중심의 활동이었다. 뭐 북반부 북부 학교들이 조선 학교들이 뭐 공업이나 노동력 중심에 있던 데에서 북반부의 대표적인 이 목포와 군산은 상업활동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도 보면은 아까도 좀 언급하신 것 같은데 이 표로 보면은 목포와 군산의 이 어떤 직물 상점의 비중이 맨 오른쪽에 보시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청진도 있습니다만은 뭐 군산, 목포가 가장 그 직물 상업의 비중이 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군산은 인천과 서울의 유력 상점이 지점을 둔 형태로 운영이 된 반면에 목포는 이제 초기에 지점 형태로 운영하다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지역 중견기업에 의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이 중견기업이 나중에 큰 호남의 대표적인 독점 도매상으로 성장하게 그게 바로 앞에 표제의 그림이었던 신성호라는 그런
생사입니다. 신성은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가운데 성자를 양쪽 다 씁니다. 약간 제주도를 보면은 이룰 성자를 이루고 쓰고 원래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은 이제 무성할 성자, 뭐랄까 좀 이렇게, 이렇게 무성하다, 뭐 발전한다 이런 성자를 씁니다. 이렇게 뭐 교환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목업의 판매 구조를 보면은 군사는 이제 도매, 도소매와 자파상 겸업 구조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매만 따로 하지 않고요. 근데 목포는 도매, 소매가 처음부터 확실히 분업이 돼 있어요. 대규모 무역상과 도매를 같이 하고 소매는 소매대로. 그리고 소매가 이제 군산과 달리 자파를 경무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1924년에 이제 일제가 화교 상인들의 그 상업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직물 수입 관세를 100% 인상합니다. 이 굉장한 타격이죠. 이때 이제 군산과 목포의 이 토목상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재빨리 대응해서 소매의 경업을 축소해서 도매화로 가고 소매화로 나눠버리는 확실하게 이제 전문화시키는 구조로 가고요. 목포 역시 도매상 소수의 도매상으로 독점을 하고 다수는 소매상으로 확실하게 하고 소매상도 자파상 경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좀 보완하는 그런 쪽으로 판매 구조라고 영업 구조를 확 바꿔버립니다. 네, 아, 쌤, 죄송하지만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네. 이게 이제 을 알려드렸는데, 네. 경제활동의 핵심이니까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좀 이거 하면서도 궁금했던 게 이 중요한 두 도시 간에 제휴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을까 막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찾아보지를 못한 부분도 있고 뭔가 있겠죠. 다만 이제 아까 대표적인 목포 신성호와 군산의 덕정동 간의 거래, 그 일시적인 어떤 물건이 부족할 때 차입해서 서로 또 수표를 발행해서 거래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음식업은 이렇게 그 유명한 대표적인 요리점이 있고요. 이제 금융활동 면에서 군산과 목포는 굉장히 견실한 영업 활동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튼튼한 재무 구조를 보였습니다. 이번 그다음에 교육을 말씀하실 것이고 마지막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예, 차이점도 제가 대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뭐 강조할 건 아마 인도시가 왕성한 사업가 정신과 견실한 사업 수익 활동으로 튼튼한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진 다른 전국 어떤 지역보다도 그런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측면이고요. 연구의 한계는 비교 연구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저희 연구는 그냥 서론적인 접근입니다.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현지 면담을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연구를 보완해야 되는데 주어던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군산 목포 간 네트워크 연구가 필요하고 서남화교 연구가 아직 시작된 겁니다. 뭐 했다고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구 통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호남 화교 연구에 좀 참여해서 인물과 자료가 사고하고 멸실하고 있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서 빨리 5년 내에 빨리 좀 연구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나서 이렇게 좀 해소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비교 연구의 뭐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괜찮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전공이 화교라기보다는 산동성의 민속을 연구를 하는데 그 산동성의 화교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그 민속을 보존하고 그걸 자기 정체성을 변별하는 기재로 삼는가 뭐 그런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통계 숫자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을 때 쉽지 않았고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다른 선생님들이 더 좋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든 질문은 뭐 목포가
잠재적인 개항 예정지로 간주되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포가 여타 지역과 차별되는 어떤 특별한 상업적인 가능성이 존재했길래 이렇게 화교들을 흡입할 수 있었는지, 뭐 흡입력은 어떤 데서 나왔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통계 수치를 볼 때 저는 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표가 쉽게 그려지고 이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숫자에 민감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인구하고 비율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표를 봐도 숫자만 잔뜩 있으니까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바쁘셨는지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1924년에 200여 명이었다가 3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특이점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비중이 낮았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라는 것과 뭐 그렇기 때문에 마산,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본문에서 나와 있긴 한데 보면 부산은 군산이나 목포보다 더 먼데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물론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산이라든지 대구의 이런 것도 내륙 지역인데 이정희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논문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논문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친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업 분포와 특이점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고 무엇에 기인했다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다라는 게 보충이 되면 훨씬 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목표의 이런 수치들만 봐가지고는 쉽지가 않고요. 호목점이나 이렇게 자파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인구 밀집 보면 비율이 높았던 이유에 대해서 농업 중심 사회인데다가 인구 밀집 지역으로 경조사에 따른 호목 수요가 컸던 데서 기인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이 지역만의 특징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한국의 포목상의 비율도 여전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왜 농경사회에서만 그렇게 경조사에 따른 포목 수요가 많을까 이런 의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규모가 중견 소규모 상인들의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데 포목상의 비중으로 봤을 때 부산도 이에 못지 않으니까 이거는 군산이나 목포의 특이점 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보충을 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증감 추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요즘 증권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증가를 했고 하락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덧붙여지면 이렇게 농업 면에서는 증가가 됐는데 목포는 감소가 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구자의 시각이 아니라 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세세한 신경을 써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번째로는 하나의 표로 합쳐져서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는 건 어떠신지라고 했는데 아까 발표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군산 하나 보여주고 목포 하나 보여주고 이런 것보다 군산과 목포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것들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슷한 항목이라면 한때 뭉쳐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발표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못하셨지만 지방지 기록 형태하고 유사한 하나하나씩 나열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러한 나열들이 과연 이렇게 어떠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특징들을 잘 드러내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소제목이라도 붙여지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마 시간 부족으로 더 많이 고민을 못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고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이런 숫자들에 대해 그러니까 한 개의 회사에서 그러니까 평균 영업세액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 시너지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매출이 높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중심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연결이 될까 하는 의문을 좀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신의주도 역시 숫자가 많지만 여기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면 소규모 상인들이 더 많았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했을까? 그냥 소규모 영향력이 적지 않았지만 소규모 상인들이 많이 집중해 있었다라고만 해석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섯 번째로는 그러니까 화교 단체와 교육기관 이런 뒷부분에 언급하신 사회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지도 좀 면담을 통해서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무리가 시간 부족으로 그렇게 급박하게 됐지만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친숙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자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칩니다. 빨리 우리 전 국민의 소망인 코로나19가 종식이 돼서 이렇게 확대된 조사와 세밀한 연구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토론 감사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양세형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만 한 3분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 대답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따로 시간을 드리면 그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양세형 교수님 한 3분 정도 핵심 내용 혹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대답해야 된다 싶으신 부분을 이제 답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이 논문을 이제 약간 서론적이라고 제가 소리에 밝혔는데 이걸 조금 다듬어서 진짜 논문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보내야 할 필요를 느끼는데 방금 주신 꼼꼼한 지적들 논문 심사자 같은 그 지적들을 잘 반영해서 저기 학술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야 워낙 벌시적이고 경제 영향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민족주적이고 또 정체성이나 민족 활동, 그다음에 집단 연구, 질적인 연구 부분 약간 이제 보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학용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거시적인 연구를 하더라도 이 현지 화교들 또는 자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파악하는 그런 연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걸 좀 하면 조금 풍부하게 데이터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런 그 사실들을 끌어서 또 데이터를 입증할 수 있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어떤 여러 다양한 면담자를 통해서 그 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지 못해 좀 아쉬운데 잘 지적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그 접근이 이렇게 간단하진 않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는 없고 저는 우리 한국 학교사의 가장 학교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맹점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 통계학적인 연구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정희 교수님이 이제 잘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고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자기 주제별로 들어가 버리니까
탄탄한 각 지역별로 전체적인 인구 통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왜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잘 모아서 그건 이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연구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넘어서 하기에는 이게 너무 교과서도 아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좀 폭을 좁혀서 어떤 연구할 때 조금 더 일적인 연구를 기피해서 아까 주신 말씀대로 할 계획입니다. 많은 질문들은 너무 많아서 뒤에 시간 날 때 한 가지 질문만 좀 말씀드리면 인구 비율의 변화가 전국 학교 중에 이제 이 군산과 목포는 줄어갑니다. 점점 전국 학교 인구 비중 중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그러나 군산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목포의 어떤 그 학교 이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과 군산은 상당히 정착화된 사회로 간다는 점이고 이런 의미 자체가 이제 전국 학교의 관점에서 두 도시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시야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다른 이제 지정된 토론자 이외의 토론자 분들의 질문은 나중에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다음 바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김준규 관장님의 군산 화교학교 연역지를 통해서 본 학교와 교육의 화교 문화에 끼친 영향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김준규 관장님께서 그 PPT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